대사가 회복이 돼야지만이 맑은 혈액을 유지할 수가 있고, 혈액이 맑아져야지만이 당뇨도 그렇고 고지혈증도 그렇고 고혈압도 그렇고 비만도 그렇고 이런 대사 증후군 예방할 수가 있고, 대사 증후군을 예방을 해야지만이, 이 만성 질환을 예방을 해야지만이 더 나아가서는 뭐 암이든 자가 면역이든 이런 중증 질환까지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택배차가 이동을 하는데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은 택배가 제때 도착을 하지 않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이 혈액이 정말 1분 단위로 온 몸을 이렇게 도는데 여기저기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혈관벽이 딱딱해진다거나 혈관벽이 좁아졌다라거나 아니면 혈액이 탁해졌다거나 혈액이 조금 끈적해졌다거나 이 혈행이 문제가 생기면서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은 흔히 얘기하는 뭐 수족 냉증이든 복부 냉증이든 그리고 손발이 저린 거든, 정말 당뇨약 같은 경우는 정말 수치만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사 회복이 안 되면은 실질적으로 세포로 필요한 영양소들이 잘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말초신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고, 또 예를 들면은 뭐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라든가 당뇨병성 신장이 문제가 생긴다거나 혹은 당뇨발 그런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혈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대사 회복을 통한 맑은 혈액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상담할 때도 그렇고 항상 저희가 강조를 하는 것이 맑은 혈액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맑은 혈액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존재를 하겠지만 제가 이번 시간에 조금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대사 회복입니다. 대사가 회복이 돼야지만이 맑은 혈액을 유지할 수가 있고, 혈액이 맑아져야지만이 당뇨도 그렇고 고지혈증도 그렇고 고혈압도 그렇고 비만도 그렇고 이런 대사 증후군 예방할 수가 있고, 대사 증후군을 예방을 해야지만이, 이 만성 질환을 예방을 해야지만이 더 나아가서는 뭐 암이든 자가 면역이든 이런 중증 질환까지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사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한 번쯤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 보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당신의 혈액은 건강한가요? 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혈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혈액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왔다 갔다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산소도 그렇고 이산화탄소 뭐 있을 거고요. 포도당, 뭐 콜레스테롤, 지방, 굉장히 다양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들, 그리고 한편에서는 우리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도 혈액을 통해서 지나가면서 신장이든 폐로든 피부로든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외에도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렙틴, 그렐린 호르몬, 이런 대사와 관련된 호르몬들도 혈액을 통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혈액이 원활하게 흘러야지만이 이런 대사 호르몬이 제때제때 필요한 곳에 이동을 하면서 우리 몸의 기능을 정상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혈액을 어떻게 보면은 물류 시스템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 혈액이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실까요?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의 길이, 지구를 뭐 두 바퀴 반 돌린다라고 하면 보통 뭐 10만에서 12만 킬로 정도가 되고 있고, 거의 99%가 한 모세혈관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1%가 동맥이든 정맥이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넓은 긴 혈액인데 우리 몸에서는 심장이 혈액 한번 심장박동을 할 때마다 거의 1분 내외로 이 혈액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한번 싹 돕니다. 그만큼 정교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택배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택배차가 이동을 하는데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은 택배가 제때 도착을 하지 않겠죠. 그리고 반대로 돌아가 문제가 생기면은 각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들을 또 쓰레기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이 혈액이 정말 1분 단위로 온 몸을 도는데 여기저기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혈관벽이 딱딱해진다거나 혈관벽이 좁아졌다라거나 아니면 혈액이 탁해졌다거나 혈액이 조금 끈적해졌다거나 라고 했을 때는 이 혈행이 문제가 생기면서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은 흔히 얘기하는 뭐 수족 냉증이든 복부 냉증이든 그리고 손발이 저린 거든 그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가운데 이미지를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약들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요일별로 담아서 칠하시는 사진, 상담을 하다 보면은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시기 전까지는. 막상 상담을 하다 보면은 혈압약이든 고지혈증약이든 당뇨약 이런 것들을 한두 가지씩은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시고, 드시면서 혈당이나 뭐 수치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건강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꽤나 계시고요. 젊었을 때는 체중을 어떻게든 빼려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 빠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나이를 들수록 체중에 대해서 조금 둔감해지시는 것 같아요. 분명 체중을 재보면은 분명히 표준 이상이고 과체중의 경우도 많은데 여기서 더 빼면은 뼈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막상 인바디를 보면은 체지방 5kg, 6kg
빼야 되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에 반면에 근육량은 또 부족하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꽤나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물론 다 건강하시겠지만 약을 안 드시고 계시겠죠. 이제 드시고 계시는 것들도 이제 실천하시면서 하나하나 끊어 나가셨을 거고 영양제 같은 것들도 뭐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드시는 분들 계시고 안 드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하나 건강한 식사를 통해서 영양제가 무조건 안 좋다가 아니라 영양제가 어떤 종류인지 어떤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당뇨약 같은 경우는 약을 드시고 계시지만 혈당이 유지가 되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은 약을 먹고 있지만 혈당이 안 잡히는 분들도 계시고요. 혈당은 유지가 되고 있지만 당뇨약의 종류나 양이나 횟수가 늘어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혈당도 잘 관리가 되고 있고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합병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다는 것은 정말 당뇨약 같은 경우는 정말 수치만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사 회복이 안 되면은 실질적으로 세포로 필요한 영양소들이 잘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말초신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고 또 예를 들면은 뭐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라든가 당뇨병성 신장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혹은 당뇨발 그런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혈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러면 혈액이 탁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유전체 탑에 맞지 않는 식품을 섭취한다. 두 번째는 영양소를 너무 과다하게 섭취한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희가 늘 예시를 드는 게 자동차예요. 휘발유차인지 경유차인지에 따라서 그냥 거기에 맞게 기름을 넣을 뿐이지 차가 경유차인데 휘발유를 넣을까 고민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은 뭔가 좋다라고 하면은 그게 나한테 맞지 않는 거를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근데 생활하시다가 주변에서 이런 게 좋대라고 하면은 알게 모르게 또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물론 그런 식품들이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 좋은 거는 맞아요. 또 특정 영양소 때문에 도움을 받는 것도 맞고요. 그 식품이 나한테 맞냐 맞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식품이 나한테 약이 되기도 혹은 독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나한테 맞지 않는 식품을 섭취하다 보니까 혈액이 탁해지는 원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영양소 섭취 과다입니다. 장작불이 타다가 말았죠. 장작불이 타다만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불쏘시개에 비해서 장작이 너무 많았다라거나 아니면 이 공간에 산소가 조금 부족하다거나 했을 때 나무가 제대로 타지 않게 됩니다. 타지 않으면 다행인데 문제는 그 타는 과정에서 이런 검은 그을음이 생기게 되고요. 이거를 우리 인간으로 대사로 가져왔을 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섭취만 너무 많은 거 아니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섭취가 많지는 않은데 그것 대비 채소나 비타민, 미네랄 섭취가 부족한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다 보면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섭취량이 많지가 않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그거를 대충 칼로리로 계산해 봤을 때 60대가 되면은 한 2000kcal가 필요로 하고 여성분들은 한 1900, 나이 드시면 1800 정도가 필요하세요. 그런 분들을 평상시 어떻게 드시는지를 보고 대충 계산을 해보면은 1800, 2000에 맞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1500, 1400 그 이하로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드시면은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칼로리를 500kcal 적게 먹으니까 한 달이든 2주일이든 0.5kg씩 빠져야 되는데 체중은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식사 구성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흔히 얘기하는 열량 영양소,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만 충분히 드시고 계시고 걔네를 대사시키기 위한 소화시키기 위한 비타민, 미네랄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 그름이 생긴다. 우리 몸에서 봤을 때는 제대로 소화수, 대사가 안 되다 보니까 노폐물, 염증, 독소가 유발이 되고 그런 것들이 혈액을 타고 지나가면서 혈액이 탁해지는 원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인들 때문에 우리 혈관을 보면은 플라크라고 표현을 해요. 콜레스테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문제가 될까요? 적어서 문제가 될까요? 적어도 문제가 될 거고 근데 많았을 때는 저희 혈액 검사에서도 0에서 200으로 기준을 잡아놓지만 얘가 뭐 200 중반 후반을 가도 생각보다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콜레스테롤 자체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어요. 콜레스테롤은 이제 지용성이기 때문에 혈액에는 얘네가 녹아들 수 없기 때문에 항상 HDL이든 LDL이든 단백질의 껍질에 쌓여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문제는 이런 그을음, 염증이든 산화 스트레스든 이런 것들 때문에 HDL, LDL이 공격을 받아서 깨지면은 그때 콜레스테롤이 혈액으로 삐져나오고 얘네들이 혈액에 녹아들 수가 없다 보니까 침전이 되는 거거든요. 침전이 되면서 혈관벽에 달라붙으면서 혈관벽이 좁아지고 딱딱해지고 그러면서 심혈경화는 터지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대사 회복을 해야 되는데 결국 대사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불이 잘 타지 않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사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뭐 대사 증후군, 만성 질환이 유발되기 쉽게 되고 또 그거를 방치하게 되면은 더 심한 중증 질환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현대인들이 대사 회복이 특히나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를 보시면은 단당류랑 가공식품에 의한 인슐린 저항성 가속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탕후루나 액상과당이나 배달음식이나 정제 탄수화물 그리고 가공식품
혹은 초가공식품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탄수화물을 받아 섭취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생각보다 인슐린 기능, 그러니까 췌장세포가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도 많고, 이런 식사 습관, 이런 생활 습관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혈당 스파이크가 그냥 일상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당뇨병이 점점 나이대가 땡겨지고 있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초저열량 다이어트의 부작용으로 인한 대사 저하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다이어트 하려고 그냥 무작정 굶고 빼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식단을 극단적으로 제한하거나, 보통 하루에 2000칼로리인데 얘를 1500, 1000, 극단적으로는 500까지 줄여가지고 살을 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일시적으로는 살이 빠지겠지만 근육도 빠지고 기초 대사량도 떨어지면서 대사가 저하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식사를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은 원래 빠졌던 몸무게보다 더 찌는 요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고질적인 수면 부족과 생체 리듬의 붕괴. 물론 여러 가지 각자만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늦게 주무시는 것도 있지만, 생각보다 주무시기 전에 특별히 할 건 없는데 핸드폰을 보다 보면은 요즘에 영상 길이가 굉장히 짧아요. 정말 30초, 1분 쇼츠다 보니까 하나하나는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그거를 보다 보면은 30분, 1시간, 2시간 딱 넘어가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수면 부족으로 이어지고, 수면 부족이 생기게 되면은 결국에는 다음 날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수면 부족이 대사 호르몬 체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인데, 실제로 당뇨이신 분들은 혈당이 조절이 안 되고요. 식욕을 조금 조절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잠을 못 주무시면 다음날에 식욕이 폭발하고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 렙틴이든 인슐린이든 그런 호르몬들이 저항성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네 번째는 스트레스와 장뇌축의 불협화음이라고 적었는데, 취업이든 경쟁이든 뭐 학업이든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장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장내 미생물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유익균이 많아야 되는데 이런 스트레스는 장내 이런 미생물의 균을 비율을 깨뜨리게 됩니다. 유해균이 더 많아지게 되고, 그 결과 흔히 이야기하는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장벽이 느슨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촘촘해야 되는데 촘촘해야지만이 정말 필요한 포도당과 같은 정말 작은 분자들만이 혈액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장누수 증후군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공간이 넓어지다 보니까 혈액으로 가지 말아야 될 것들, 소화가 안 된 단백질 혹은 탄수화물들도 혈액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 걔네들은 혈액 입장에서는 이물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대사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조기 노화 현상인데, 어떻게 보면은 1번부터 4번까지 그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조기 노화가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연구들을 보면은 지금의 젊은 세대가 그 윗세대보다 더 빨리 늙는 첫 번째 세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젊은 세대들이 정말 끊임없이 먹고요. 그리고 많이 먹고요. 그리고 또 뭐 운동을 한다고 열심히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르몬 중에서 영어로 mTOR, 그래서 mTOR라고 하는 호르몬이 하나 있고, 당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AMPK라고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이 두 가지 호르몬이 있는데, 이 AMPK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을 수리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mTOR는 우리 몸을 더 성장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성장할 때 성장하고 쉴 때는 회복을 하고 서로 리듬이 맞아야 되는데, 계속 먹고 계속 영양소를 취하다 보니까 AMPK는 계속 활성이 안 되고 mTOR만 계속해서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인슐린이 계속 분비가 되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은 근육이 잘 붙을 거고 체중이 늘 거고 하겠지만, mTOR가 활성화가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게 우리 몸을 청소할 시간이 없어요. 열심히 이제 회사를 키우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런 쓰레기들을 처리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포가 계속 노화가 되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조기 노화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자주 먹다 보니까 가끔은 조금 쉴 필요가 있다. 지금 계속 대사를 회복해야 된다, 대사가 기능이 떨어진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 대사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는 내가 먹은 음식이 몸에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바꾸고, ATP라고 하죠. 에너지로 바꾸고, 또 한편에서는 신체 조직 일부를 만드는 모든 과정, 그러니까 머리카락이든 피부든 손톱이든 발톱이든 이런 신체 조직을 만드는 모든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생명체가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수행하는 모든 화학적 공정의 총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과학 시간에, 생물학 시간에 아마 들어보셨을 용어들, 이화작용, 동화작용,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화작용은 말 그대로 아까 장작을 태워서 열을 내는 거고요. 반대로 동화작용은 벽돌을 쌓아서 집을 만드는 겁니다. 과정을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화작용은 큰 분자를 잘게 쪼개는 거, 그러니까 하다못해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거를 이화작용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동화작용은 작은 분자를 크게 만드는 거, 아미노산을 가지고 근육을 만든다거나 아미노산을 가지고 어떤 호르몬을 만든다거나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화작용, 동화작용을 대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대사를 어떻게 하면은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식품 구성을 보시면 식품 피라미드는 저도 그렇고 박사님이 예전부터 항상 강조를 하신 식품 구성이에요. 일반적인 영양학 관점에서는 가장 밑단이 아직까지도 곡류 및 전분류로 되어 있고요. 다행히도 최근에 FDA에서 바뀐 게 가장 밑단이 절반은 채소, 과일, 절반은 육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물론 EBM을 잘 실천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나한테 맞는 음식이 뭔지 아실 거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이런 구성으로 드시면 좋을 거고, 만약에 내가 어떤 타입인지 모르신다라고 하더라도 무가 맞는지 배추가 맞는지 모르시더라도 최소한 이 비율대로 유지하시면은 안 하셨을 때보다는 확실히 몸이 대사가 원활해지니까 건강해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비건이 좋냐 뭐 카니버가 좋냐, 그리고 가끔 EBM 실천하시면은 고기가 안 좋다는 아니지만 고기를 조금 적게 드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원님들이 먹지 말라고 받아들이신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를 비건처럼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비건이 좋냐 뭐 카니버가 좋냐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가 더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단백질을 섭취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동물성 단백질도 당연히 식물성보다 좋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을 하셔야 되는 것은 맞아요. 다만 고기 같은 경우는 다른 음식들에 비해서 소화흡수가 조금 더디기 때문에 실제로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기 같은 경우는 한번 드시면은 정말 몇 시간이 지나도 배가 그득합니다. 그만큼 소화가 오래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오히려 소화가 안 됐을 때 더 부작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기는 가급적이면은 조금 적게 드시되 고기 대신에 해산물이나 식물성 뭐 버섯이든 콩이든 이런 것들로 대체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이 모든 식품들을 골고루 구성에 맞게끔 드시되 채소 중에서 배추를 먹을 거냐 물을 먹을 거냐 쌀을 먹을 거냐 보리를 먹을 거냐, 단백질도 생선을 먹을 건지 소고기를 먹을 건지 닭고기를 먹을 건지 나한테 맞는 재료를 선택하시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대사가 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비타민 B1, B2, B3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지방 같은 경우는 뭐 카르니틴부터 B2, B3가 필요하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피리독신이라고 하는 B6랑 B12, 엽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잘 드시고 계시지만 이런 비타민 B군, 카르니틴, 엽산, 아연 이런 것들도 물론 뭐 단백질 고기도 들어있지만 또 많이 들어있는 게 채소 종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드시는 만큼 얘네가 잘 소화흡수 대사가 되기 위해서는 얘네를 같이 섭취를 해야 된다.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예전에 기사를 보다가 토마토랑 설탕을 같이 먹으면은 비타민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가 궁금한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비타민 D가 파괴된다는 조금 너무 간 이야기인 거고요. 결국 탄수화물이 분해가 되려면은 이런 영양소가 필요한데 설탕이 또 탄수화물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탕을 같이 먹게 되면은 내 몸에 있던 비타민 B1과 같은 그런 비타민 B 영양소가 쓰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마토를 먹으면서 이런 것들 섭취하려고 하는데 설탕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을 먹을 거를 그게 70, 60 조금 줄어드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같이 먹지 말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토마토를 먹을 때 흰설탕 말고 비정제 원당을 사용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토마토에다가 설탕을 넣어서 먹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토마토 국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조건 토마토에 설탕이 된다 안 된다 하기보다는 만약에 토마토의 성분을 조금 더 섭취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설탕은 조금 덜 넣으시거나 안 넣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토마토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라이코펜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기름에다가 볶아서 먹으면은 효율이 높아진다라고 해서 볶아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토마토에는 라이코펜만 있는 게 아니라 비타민 C도 들어있고 다른 비타민 B군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라이코펜 섭취가 목적이다라고 하시면은 기름에 볶아서 사용하시면 되시고, 만약에 다른 것들을 좀 드시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그 생으로 드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카르니틴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뭐 동물성 식품, 고기든 생선이든 계란이든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타입에 맞게끔 활용을 하시면 되시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카르니틴이 우리 몸에서도 만들어지긴 합니다. 다만 그게 뭐 10%에서 25% 사람마다 다르지만 25% 정도는 만들어지기 때문에 평상시 식사를 잘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우리 몸에서 카르니틴이 부족할 일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단백질 같은 경우도 비타민 B6 부분인데 생선이나 육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타입에 맞게끔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단백질이 뭐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암모니아 부분이에요. 단백질이 이제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중간 산물로 마지막 이제 암모니아가 나오고, 물론 우리 몸에서는 암모니아를 무해한 요소로 바꿔주긴 하지만 단백질을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다 보면은 암모니아가 너무 많아지고, 암모니아가 또 요소로 바뀌려면은 또 생각보다 에너지와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을 섭취를 많이 하실수록 수분이 많이 필요를 하기 때문에 수분 섭취도 조금 더 필요하실 거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이 호모시스테인이라고 있어요.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바뀌는 그 중간 과정에 만들어지는 물질인데 얘가 많아질수록 혈관 독소, 그러니까 염증을 유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는 얘도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시스테인과 같은 무해한 영양소로 바꿔주긴 합니다. 다만 바꿔주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과도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은 얘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가 또 끝이 아니에요. 얘네가 열심히 분해를 해가지고 포도당, 지방산, 아미노산으로 바뀌고, 얘네가 이제 아래 뭐 TCA다, 뭐 전자 전달계다 과정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돌려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ATP 에너지.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대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영양소가 필요하고, 이런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서는 채소 그리고 타입에 맞게끔 생선이나 고기도 적절히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 대사가 어떤 건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내 몸 상태를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아까 이런 영양소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검사를 가지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적은지 많은지 확인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몇 가지를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당화혈색소, 동복혈당, 혈당은 말 그대로 혈액 내에 있는 포도당 농도고요. 당화혈색소는 혈액 내에 포도당이 많으면은 이 포도당이 헤모글로빈에 붙게 됩니다. 강화된 혈색소다라고 해서 헤모글로빈에 포도당이 붙는 이런 형태를 당화혈색소라고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는 지난 3개월간의 평균적인 혈당, 대사 상태를 알 수가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요즘에 콜레스테롤이 생각보다 대사 관련된 것도 그렇고 심혈관 관련된 것도 그렇고 생각보다 정교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요즘에 계속 강조가 되는 것들이 중성지방, 뭐 HDL 비율이라던가 HDL을 콜레스테롤로 나눈 비율이라던가 두 가지를 가지고 조금 더 유의미하게 보고 있는데, 이런 비율을 가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심혈관 대사 위험도가 높은지 낮은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CRP도 그렇고 ESR도 그렇고 염증 관련된 것들이다 보니까 결국 염증이 많을수록 대사 효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염증 수치가 높으면은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겠구나라고 간접적으로 아실 수가 있고, CRP랑 ESR 둘 다 염증인데 뭐 굳이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은 얘는 좀 급성이고 얘는 만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NLR이라고 해서 호중구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림프구, 이런 수치들이 있는데 이 N이 호중구, L이 림프구, R이 레이쇼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 비율을 가지고도 대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 마지막 수치는 대사에 직접적으로 활용한다라기보다는 저희도 이제 자가 면역 환자들이 오시다 보니까 자가 면역 환자분들의 질병의 활성도라거나 그분들의 염증 활성도를 이것을 가지고 측정을 하긴 합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중성지방과 HDL 비율, 건강검진만 하셔도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은 늘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검사를 하실 때마다 콜레스테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이 중성지방을 HDL로 나눴을 때 비율이 어떻게 되시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는 1.5 이하, 주의 단계는 2.0 이상, 그리고 3 이상이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연구 결과들마다 조금씩 그 기준들이 달라요. 어떤 데는 2 이하가 이상적이고 4 이상이면 주의 단계, 6 이상이면 위험하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복잡하기 때문에 이 비율이 2 이하로 내려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HDL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로 0.24 이상이면 양호하고 0.1에서 0.24 사이면 보통, 0.1 미만이면 위험하다. 집에 가셔가지고 최근에 혈액 검사 하신 게 있으시면은 그 혈액 검사지를 보시고 이 비율을 나눠보시면은 내 몸의 건강 상태, 대사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NLR 같은 경우 뉴트로필, 호중구, 림포사이트, 림프구의 비율을 적었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의된 기준이 아직은 없어요. 다만 여러 가지 연구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대사 관련된 대사 증후군을 식별하기 위한 비율이 1.67 이상이면은 대사 증후군일 확률이 높다라고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제너럴 비율을 봤을 때 1.67 이상이면은 대사 증후군일 확률이 조금 있겠구나로 그냥 참고 자료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CRP도 기본적으로 미국 심장학회에서 기준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0에서 0.5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그 사이면은 문제가 없는 거고 0.5를 넘어가면은 염증이 조금 많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병원마다 그리고 사용하는 기기마다 기준은 다를 거기 때문에 그냥 각 검사하셨을 때 검사 결과지에 참고치를 보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ESR 같은 경우도 염증과 비슷한 건데 대략적인 수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하게는 뭐 나이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조금 나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10 이하가 건강한 상태인 거고요. 10에서 30 사이다 염증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사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크게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유진체 타입에 맞는 식사, 내 몸에 맞는 연료를 주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미 실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거 안 맞는 거를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아직 타입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런 분들은 식사를 평상시에 하시면서 소화기 상태라던가 두드러기라던가 몸의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하시면서 불편한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시면서 그나마 나한테 맞는 식품들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영양소 섭취 비율의 최적화, 적정량을 섭취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 단순히 칼로리를 채우는 게 아니라 채소나 이런 것들은 칼로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칼로리는 정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채우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드시는 만큼 일양 영양소가 들어가야지만이 얘가 제대로 소화흡수가 되기 때문에 섭취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가 혈당 스파이크를 늘 말씀을 드리는데,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식사를 하실 때 채소 먼저 드시는 거. 저도 실제로 CGM을 붙여서 해보니까 20, 30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하실 때 꼭 순서도 조금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걷는 거 식사하시고 나서 이건 써주시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간헐적 단식, 비움으로 채우는 대사 유연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가 온전히 쉬면서 재생될 시간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자주 먹는 게 문제거든요. 가끔씩은 내 몸이 쉴 수 있는 시간을 해주자. 보통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면은 16시간 비우고 8시간 식사를 하시는데, 그게 안 좋다라기보다는 그거를 계속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녁을 조금 일찍 드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7시, 8시 식사를 마치신다고 하면은 그 다음날 아침 때까지 최소 11시간, 12시간은 확보가 되거든요. 그 정도만 확보를 해도 기본 내 몸의 대사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16시간, 8시간 그거를 가지고 뭔가 하기보다는 내가 평상시에 이런 식사 습관 관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 수분과 소금 섭취입니다. 소금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나 편의점에 있는 그런 정제된 정제 나트륨이 문제인 거지, 집에서 드실 때 사용하는 소금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루 권장 섭취량이 5g인데 그게 지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5g이면 정말 한 스푼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소금 그렇게 너무 막 강박적으로 줄이실 필요가 없고, 가공식품만 안 드신다라고 하면은 그냥 마음 편하게 드셔도 문제가 없다. 이 소금 섭취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혈액이 탁해지는 게 농도가 짙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분 섭취를 통해서 농도를 조금 옅게 하면은 그래도 좀 탁한 게 좀 덜해질 거고요. 만약에 물을 드시는데 뭔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소금을 살짝 넣어서 드시면은 이 소금의 이 전해질 역할을 하다 보니까 혈액에서 수분을 조금 머금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금을 조금 적절하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소금을 또 강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 우리 몸에서 아까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들이 소화흡수가 돼가지고 포도당으로 바뀌고 아미노산으로 바뀌고 지방산으로 바뀌고 이제 세포로 들어가 되는데,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소금에 Na, 나트륨이 쓰입니다. 그 때문에 나트륨, 소금을 적절하게 섭취를 하셔야지 영양소가 제대로 세포로 들어갈 거고, 반대로 이 세포에서 만들어진 찌꺼기가 혈액으로 나갈 때도 나트륨이 필요하거든요. 나트륨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고, 음식을 먹으면은 위에서 위산이 나오잖아요. 위산은 HCl입니다. 이 소금은 NaCl이고요. 그래서 공통되는 게 Cl, 염소 부분이죠. 소금을 적절하게 섭취를 하셔야지 위산이 잘 만들어서 잘 분비가 될 거고요. 소금 섭취가 너무 부족해도 위산 저하증이라고 해서 위산이 잘 분비가 안 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금을 너무 짜게 드시라는 건 아니지만 일부러 무염, 저염 하실 필요는 없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충분한 수면, 뇌와 세포의 야간 정비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총 수면 시간도 중요하고 주무시는 시간대도 중요한데, 잠을 잘 주무셔야 되는 이유가 몸속의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 시간, 글램파틱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 뇌에서 흔히 그 치매를 유발한다고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 얘가 잠을 자는 동안에 열심히 청소를 해서 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주무셔야 되는데, 또 여기서 한 가지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주무시기 전에 꼭 뭔가를 드시는 분들, 주무시기 전에 드시게 되면은 이 글램파틱 시스템이 어쨌든 뇌에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혈류가 돌고 혈액이 필요합니다. 주무시기 전에 식사를 하시게 되면은 어쨌든 소화기에 또 에너지가 쓰이고 혈액이 돌기 때문에 혈류량이 뇌로 충분하게 공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주무시기 전에는 조금 배고프게 주무시고, 너무 배고프시다라고 하면은 아카시아 꿀이든 밤꿀이든 좀 달달한 거 드시면은 허기짐이 조금 가실 거거든요. 가능하면 가장 안 드시는 게 좋지만, 너무 배가 고프시다라고 하면은 액상 종류로 활용을 하시면 좋고, 물론 그것도 주무시기 바로 직전에 드시지 마시고 주무시기 한 30분 전에 가볍게 따뜻하게 드시고 소화 좀 시키시고 주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사례들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사례는 10월 달에 체지방이 20.3kg였고 26년 2월 달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체지방량이 11.6kg입니다. 3개월 동안 한 9kg 정도가 빠진 거죠. 많이 빠져야 1.5kg, 2kg인데 이분을 보면서 이렇게도 빠질 수 있구나 새롭게 알게 된 분이었는데, 이분이 특이했던 점은 체지방이 빠지면서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계속해서 높아졌어요. 처음 오셨을 때가 콜레스테롤이 256이었었고, 그 다음 달에 262, 그 다음 달에 316, 그 다음 달에 400, 그래서 그 다음에는 2주 뒤에 왔을 때 359로 떨어졌습니다. 너무 잘 드신 것도 맞고, 간혹 가다가 체중이 빠진다라고 하면은 체지방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체지방이 또 이제 우리 몸에 붙어있는 중성지방이나 지방들이 이 혈액으로 나오면서 얘네가 에너지를 내면서 없어지는 건데, 이 붙어있던 지방들이 나올 때 중성지방도 껴있고 콜레스테롤도 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중이 한 번에 많이 빠지면 그만큼 많은 양의 지방들이 혈액으로 흘러나오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좀 높아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한 달에 정말 3kg씩 빠지다 보니까 그만큼 체지방이 연소되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감당이 안 돼서 콜레스테롤이 조금 급격하게 쭉쭉 올라간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래서 이분도 보실 때마다 높아지니까 너무 걱정을 하셔가지고 걱정하지 마셔라. 체지방이 일단 많이 빠지고 나서는 콜레스테롤도 안정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2월 13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가 되니까 콜레스테롤이 꺾이기 시작했어요. 중성지방도 보시면은 80, 90, 120, 120, 126까지 올라가다가 69로 훅 떨어집니다. 중성지방도 많이 내려갔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성지방 HDL 비율도 74분의 80, 15분의 94, 71분의 120 점점 비율이 높아지다가 이날 되니까 107분의 69로 확 바뀝니다. 물론 콜레스테롤만 놓고 보면은 높아지기 때문에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나머지 수치들이 좋아지고 계시고 체지방이 빠지고 있고, 또 한 가지 CRP 염증 수치인데 얘가 0.759, 0.3 기준으로 2배가 넘죠. 0.759에서 0.457, 139, 0.06, 0.048. 3개월 사이에 이 염증도 정상 범위로 돌아온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정말 식사를 잘 하시는 거, 이분도 그러니까 식사량을 뭐 조절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운동도 원래 하시는 것만큼 하셨고, 처음 시작하시면은 운동을 할 시간이 없으실 거예요. 어떻게 뭐가 되는지부터 해서 그거부터가 일단 스트레스? 그거부터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운동은 거의 할 시간이 없을 건데, 하시면 좋지만 못 하시면은 그냥 지금 하시는 것만 유지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식단을 가지고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 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분은 아까 이분과는 다르게 콜레스테롤 변화는 생각보다 크게 없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10월 달에서 2월 달 37.1에서 26.7, 한 10kg 가까이 감량이 되신 분이시고, 복부 지방률은 아직은 높긴 하지만 내장 지방이 18에서 14로 한 달 사이에 그냥 일씩 계속해서 떨어졌어요. 이분도 한 40대, 물론 40대, 50대, 60대 나이를 먹을수록 대사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체지방 감량 속도가 좀 느려지긴 하겠지만, 확실한 거는 하시는 만큼 체지방이나 나머지 수치들이 변화가 있을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갖고 있는 특성이나 식생활 습관이나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무조건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분 같은 경우는 당뇨 혈당 부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9월 달에 7.5이셨다가 11월 8일 두 달 지났을 때 6.3까지 내려가셨었고요. 그러니까 두 달 사이에 1.2%가 내려간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는 없지만 한 달 뒤에 봤을 때 다시 7.5로 올라갔습니다. 이분이 약을 드시고 계셨었고, 이때는 약을 드시면서 7.5, 그리고 약을 드시면서 6.3이셨다가 그 다음 달에는 약을 끊고 다시 7.5로 올라간 거예요. 수치만 놓고 보면은 다시 높아졌기 때문에 안 좋아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분이 약을 드시는 거를 감안했을 때, 그리고 드시던 약을 아예 끊었다라고 봤을 때는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거죠. 이 당화색소 변화도 있었고, 그 외에도 이분이 타입으로는 M07, M타입이신데 간식을 조금 자주 드시는 분이었고, 끼니를 규칙적으로 드시지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간식은 최대한 드시지 않게끔, 그리고 차라리 매 끼니를 충분히 배부르게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밀가루도 조금 제한을 하게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조금 호전이 되신 분인데, 이 당화 혈색소 말고도 좋아지신 것 중에 하나가 질염이 한 번 나타나면은 일주일간 약을 복용하셨어야 됐고, 그리고 이전에는 뭐 한 달에 뭐 2번, 3번씩도 병원에 가서 소독을 했어야 되는데, 그 횟수가 한 달에 한 번 줄어들고, 또 그 다음 달에는 가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상황까지 호전이 되신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몸이 가벼워지시고 피곤증이 사라지고 예전만큼 단계 땡기진 않는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배고픔을 조금 즐기시는 분 있어요. 한 끼, 두 끼 굶어서 즐기라는 아니고, 점심을 드시고 3시, 4시 되면은 약간 배가 고프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를 잘 넘기셔야 되거든요. 꼬르륵 거리는 소리를 들어야지만이 그때가 이제 소화가 다 된 거고, 그때부터 소화기관이 쉬는 시간이고 재정비를 할 거예요. 특히 점심, 저녁 사이가 가장 이제 어려운 고비다 보니까 맛있는 거 정도 좀 차나 그런 것들을 조금 해오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점심을 잘 드셨다라고 하면은 따뜻한 물이나 물 한 잔 드셨면은 생각보다 그 허기짐이 많이 가실 거거든요. 그걸 잘 넘기시는 게 좋고, 또 그 배고픔을 즐기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 오셨을 때 가장 컸던 게 중성지방 수치예요. 이 중성지방이 처음 오셨을 때가 836 올라가지고 다시 한번 또 제거를 했는데 똑같이 830대가 나왔고요. 4월 달에 검사했을 때는 얘가 400대로 내려갔었고요. 그리고 한 달 지났을 때는 200대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한 달 지나면서 절반씩 줄어들고, 공복 혈당도 114에서 107로 줄어들고, 콜레스테롤도 303에서 160까지 정상 범위, 그리고 간 수치도 40에서 21로 정상 범위. HDL이 조금 낮아져서 아쉽기는 한데, 운동을 좀 하시면서 늘리시면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리는 이 비율, 중성지방과 HDL의 비율, 3월달에 보시면은 830에서 38이니까 25 비율인데, 이때는 25분의 230이니까 9에서 10 정도 많이 내려왔어요. 물론 더 내려가서 3, 2, 1.5까지 가야 되는 건 맞지만, 두 달 사이에도 충분히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사를 회복하면은 중성지방도, 콜레스테롤도, 공복혈당도, 남아식수도, 체지방도 좋아질 수 있다. 이분 같은 경우 같은 분인데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체중 같은 경우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빠지지 않았어요. 2달 정도에서 체중이 한 5kg 정도, 체지방이 21.9에서 19.1. 그래도 2달 사이에 체지방이 2kg 빠지고 체지방이 5kg 빠진 게 큰 수치긴 한데 이분 같은 경우도 나이로는 40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술을 드셨던 것도 아니고요. 탄수화물의 문제 그리고 탄수화물의 종류가 문제였을 거예요. 이분이 S04 S타입이신데 식사량 조절하실 필요 없고 단지 말씀드렸던 거는 식사 속도를 조금 천천히 해보자. 그 한 가지 그리고 나한테 맞는 식사를 드셔보시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의 그 변화가 2달 사이에 중성지방 800에서 200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변 상태가 늘 설사였는데 한 달, 2달 하시면서 이 설사가 되식해지면서 설사기가 많이 사라졌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대사 회복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 맑은 혈액을 만드는 방법, 대사 회복을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얘네들이 소화, 흡수, 대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도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런 영양소, 이런 식품 드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따로 안 드렸거든요. 물론 나중에 당뇨, 고지혈증 강의할 때는 조금 디테일하게 그 질환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나 식품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시간의 포커스는 대사 회복이 생각보다 뭘 더 챙겨 드시는 데 있지는 않아요. 늘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만 처음 상담 받으시고 한 달, 2달, 3달 정도는 몸을 조금 비우는 포커스를 두시자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대사 회복도 마찬가지. 우리 몸도 뭘 처음부터 이게 뭐 넣기보다는 일단은 빼내는 거 집중을 하고 나서 좀 어느 정도 빠지고 몸이 안정화가 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뭐 식품이든 다리물이든 이런 처방을 해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몸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는 거죠.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억하실 거는 덜 먹자. 조금 배부르게 드시기보다는 조금 한두 숟가락 아쉬운 정도 표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간단히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